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이 됐습니다. 훈훈한 일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여행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그럼 오늘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사진은 공항에서 시작되네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들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자, 이 공항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설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30일에 찍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사진 모습이죠. 징검다리 연휴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지난 1일이 노동절이었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가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이니까 참 휴가를 좀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길게 쉴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를 잘 쓰면 이 지난달 27일부터 최대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겁니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고 저도 이 기간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출국하는 사람도 참 많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 특히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졌고요. 이 기간 동안 1억 6천만 명이 국내외 여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또 지난 1일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긴 연휴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상 최장의 말 그대로 골든 위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 5일제로 원래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따로 휴가를 쓰지 않고도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일까지 열흘간의 말 그대로 골든 위크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일본 전체 인구의 20%가 국내외 여행에 나설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중에서 해외여행객은 66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행 검색 엔진 스카이스캐너에 재밌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어떤 항공권을 검색하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전 세계 도시 중에 1위가 어느 나라인가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와, 네, 1위가 우리나라. 서울이요? 네, 우리나라 서울이었고요. 네. 이어서 방콕, 타이베이, 호놀룰루, 홍콩 이런 곳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만 들어가야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부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0위였습니다. 예. 검색한 대로 항공권을 구입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을 것 같긴 합니다. 국내 면세점도 이번 특수를 잡기 위해서 각종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고객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굉장히 좀 생소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는 장면 저희가 포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근데 네. 사실 최근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네, 저렇게 다정한 모습과는 다르게 속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점점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삭발식도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이 바로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명이 삭발을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삭발식 외에도 이 전국 주요 역에서 벌이는 이른바 경부선 투쟁 그리고 호남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공조를 하고 있는 여야 4당, 한국당에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추경심사 그리고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을 두고 뭐 가출 정치를 한다면서 이 가출 정치 그만두고 좀 돌아와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양측의 강한 대치로 국회 파행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견해차가 있지만 저 사진처럼 손을 잡아야 할 때는 손을 잡는 모습,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딱 보아하니 JSA 구역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사진이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로 눈치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치채신 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지난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군인들이 있는데 좀 뭔가 좀 많이 다르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저도 딱 보면서 알았는데 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총을 왜 안 차고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총 왜 없을까요? 네, 예전에는 사실 실탄이 장착된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분위기도 굉장히 삼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북과 유엔사가 이 남북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 지난해 10월에 JSA에 남아있던 지뢰를 제거하고 남북 초소 9곳을 폐쇄한 뒤 이 모든 화기 그리고 탄약도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날 판문점이 또 일반인에게도 다시 개방이 됐는데 7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판문점 투어에 참가한 일반인 관람객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81명을 포함해서 모두 320여 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곳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도보다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개방됐는데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대화를 나눴던 그곳이 바로 도보다리입니다. 사실 저는 그 장면과 함께 새소리가 들렸던 것, 그걸 좀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날 도보다리 뭐 여전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람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죠. 예, 북측 판문점은 그럼 개방이 됐나요? 이날 북측 판문각 쪽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등 수백 명의 북측의 방문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서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분위기도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 그러진 못했죠. 아쉽게도 뭐 그 모습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대를 모아온 JSA 자유왕래는 이번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JSA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조치들이 자유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 다소 아쉽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긴장의 이미지를 지워내고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좀 더 확고한 평화로 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탱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군포에서 났던 그 화재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난달 30일 밤 9시 5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강남 제비스코 6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은 소방관들이 인화성 액체 40톤 가량이 저장된 대형 저장 탱크 주변에서 불이 못 오도록 배수진을 치고 불을 직접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페인트 공장이었으면 사실 인화성 물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큰 탱크, 이곳에는 페인트 제조 공정에 쓰이는 톨루엔이라든지 자일렌, 뭐 이런 사료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액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불티가 하나라도 옮겨 붙으면 엄청난 큰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양의 인화물질이 한꺼번에 터지면 폭발로 인해 부산물이 수백 미터를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낸다.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을 비롯해서 이 대규모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공장지대로 불길이 더 번져서
지금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데 그래도 다행히 불은 잘 진압됐죠. 네, 이 밤에 난 불이 뭐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사진 속 저 소방관들이 탱크 주변에서 배수진을 치는 동안 이 소방당국은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군포는 물론이고 의왕과 안양, 수원, 과천, 시흥 같은 인근 소방서의 역량까지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 120여 대 그리고 소방관 등 35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잔불 진화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이날 이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 났다는 속보 듣고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네. 빨리 진압이 됐다는 소식 듣고 푹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소방대원들의 헌신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맞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진화저거 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소방서 관계자 화재가 진압된 이후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현장을 파악하자마자 본능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지켰다.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시민들은 물론이고 현장 인원들도 모두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지난달 강원 산불 때도 그렇고 소방관과 소방당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죠. 국민들과 정치권이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한 명이 손이 묶인 채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었죠. 지난 1일 전남 무안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이 현장 검증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 친딸을 죽이고 돌아온 이 새 남편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친모의 발언이었어요. 네, 댓글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많은 부분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붓딸의 범죄 피해 신고가 가해자인 계부에게 그대로 노출됐던 거죠. 희생자의 친부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이 친모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는 본인과 살고 있는 계부가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를 통해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계부 김 씨가 복수심 그리고 성범죄를 숨기려는 의도로 의붓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부와 재간 친모 그리고 계부. 복잡한 가족 관계를 경찰이 간과한 게 큰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경찰이 원칙과 절차를 지키려다가 결과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인권위도 이와 관련한 직권조사까지도 들어갔죠. 예, 원칙과 절차를 지키려다가 이런 일을 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이 지난달 9일 이 목포 경찰서에서 친부로부터 이 최초의 성추행 혐의 신고를 받은 후 나흘 뒤 강간 미수 혐의가 추가돼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그리고 국선 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흘이 흘렀고 관할지 규칙을 지키려고 사건을 광주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일주일가량 더 수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광주청도 주말을 앞둔 시점에 피해 진술 속기록 등 이 서류를 우편으로 넘겨받는 바람에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친모와 계부가 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데 범행이 일어난 게 지난달 27일이니까 최초 신고 이후 18일 동안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고 답답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를 두고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원칙과 절차
과연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걸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을까요?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사이에 12살 여중생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일본은 또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나루히토 일왕 그리고 그 부인인 마사코 왕비가 이렇게 함께 즉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썩 와닿지 않는 그런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이 지요다구에 있는 황궁 궁전에서 열린 즉위식 행사 모습입니다. 연호도 바뀌니까 일본인들은 시대가 바뀌는 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일본의 천황제를 바라보는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천황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아키히토 전 일왕이 사죄와 헌법 수호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면서 아베 총리의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1989년 즉위 당시에도 여러분과 함께 헌법을 지키고 이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면서 이 헌법 수호의 메시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서도 헌법 수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나루히토 새 일왕은 즉위식을 마친 뒤에 헌법에 따라 일본 국가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서약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인 아키히토에 비해서는 평화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은 거네요. 네.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었던 그 헌법 구조, 어떤 내용이고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좀 복잡한 듯 보여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1항이 이 전쟁과 무력 행사, 영국 포기, 그리고 2항이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 두 조항을 남겨두는 대신에 자유의 존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헌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 개헌 의지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일왕이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새 일왕이 즉위 첫날 밝힌 국가 상징으로서의 역할, 아베 총리의 행보와 맞물려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보수공사 마쳤다고 했었던 미륵사지 석탑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온 것 같은데요. 20년간 이 보수 공사를 끝낸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30일 보수 정비 준공식이 열린 장면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네, 보수공사가 2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린 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20년 어떻게 공사를 20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 텐데 이 백제 무왕 때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미륵사지 석탑 국보 11호입니다. 1300년 전 탑을 보수한 건데 현존하는 최고 석탑이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재만 하더라도 이 1627개, 무게가 1830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시청자들 중에서 이게 다 보수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왼쪽이 약간 균형이 안 맞거든요. 네, 사진에 보이는 이 왼쪽 상단부, 이 조선시대의 벼락을 맞아서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조 32년, 그러니까 1756년에 간행된 금마지에 따르면 벼락 친 곳 서쪽 반은 퇴락했다. 흔들렸음에도 그 탑은 그 후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죠. 네, 벼락을 맞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정말 얼마나 튼튼한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후에 일제강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보수를 해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렇게 다시 보수 공사를 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오랫동안 세워진 탑을 콘크리트로 보수를 했다? 그게 1915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흉하게 유지가 되다가 1999년 문화재위원회가
해체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벼락에 의해 소실된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은 지금 모습처럼 6층까지만 이렇게 복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네, 확인된 모습으로까지만 복원을 하자 그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세운 원칙이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추론에 의한 복원을 지양하고 훼손된 부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강해 되도록 재사용하고 현대적 기술 적용을 최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옛 부재 중 81%를 다시 썼고 이 새 부재는 익산에서 나는 화강암인 황등석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석재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185톤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데 16년이 걸렸습니다. 네, 해체 수리를 결정한 지 2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미륵사지 석탑.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 보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 모습 자체의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오래도록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